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세균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평택시갑 국회의원 홍기원입니다. 저는 지난 총선에서 시민과 국민만 바라보고 열심히 일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회의원이 되기 전 저는 작년까지 20년 넘게 외교 현장에 있었습니다. 외교의 중요성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는 외교는 대한민국의 생존 문제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정치권에서는 종종 외교를 정쟁과 이념의 대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국무총리님께 여쭙겠습니다. 총리님,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위한 노력과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최근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 등으로 코로나가 재확산되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마는 대한민국은 의료진들의 헌신적 희생과 성숙한 국민들의 협조와 노력 덕분에 성공적 방역을 펼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 일각에서는 K-방역을 폄하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실망스러운 모습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초기 정부가 우한 폐렴을 코로나19로 부르자 당시 야당 대표는 청와대가 우한 폐렴 차단보다 반중정서 차단에 더 급급해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당연히 그 WHO에서 권고한 대로 코로나19로 부르는 게 옳고, 누가 그때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국민들께서는 정부의 명령에 대해서 지지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네, 당시 중국발 입국자를 통제하지 않아서 코로나 방역에 실패했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당시 이제 후베이성에 대해서는 즉시 그 입국 금지를 했고요. 그리고 중국에서 입국하는 중국인들에 대해서는 특별 입국 절차를 시행을 했고, 또 비자 발급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전역을 입국 금지하지 않는다고 비판이 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많은 고심 끝에 후베이성에 대해서만 입국 금지를 하고 다른 데에는 특별 입국 절차를 취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 참 잘했다고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당시 왜 중국발 전면 입국 통제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한국과 중국과는 이해관계가 매우 큽니다. 특히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큰데, 대한민국 수출의 4분의 1이 중국으로 가고 있고, 또 수입의 5분의 1이 중국으로부터 옵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수출을 함에 있어서는 우리 기업인들이 중국에 가서 공장을 운영하면서 현지에서 한국 부품을 수입해서 생산해서 또 물건을 만들어서 미국이나 유럽 등지로 수출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 기업인들의 출입국이 자유롭지 않으면, 또 기술자들의 출입국이 자유롭지 않으면 중국에 투자를 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저는 젊은 시절에 기업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 기업인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리고 또 그렇게 하더라도 방역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취했고, 기업인들로부터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저도 정부가 잘한 조치라고 생각하는데요. 9월 15일 현재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657만 명, 또 사망자는 19만 명을 넘어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지금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금지 요구가 있습니까? 예, 그런 요구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이제 뭔가 좀 편향적인 생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또 한참 대구가 힘들 때도 미국이 입국 금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호혜적으로 우리도 그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미국의 입국 금지를 하지 않고 있고, 지금은 양국 간에 이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방역도 적극적으로 협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바로 방역을 포함한 국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렇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세계보건기구 방침에 따라 코로나19로 부르는 것을 중국 논치복이라고 폄훼하고, 또 중국발 입국 금지 문제를 코로나 확산의 주범인 양 정부를 공격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 문제를 정치화하고 또 국가적 이해가 걸린 외교관계를 정치화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총리님 동의하십니까? 예, 저도 뭐 그때 그분들이 지금은 달리 생각하실 거라고 봅니다.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예.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장기간 교착되어 있고 우리가 그간 분담해온 금액과 미국이 요구하는 금액 간 차이가 너무 커서 우려되고 있습니다. 총리님, 분담금 협상에서 분담 금액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아시다시피 처음에 미군이 한국에 주둔할 때는 우리 대한민국은 전혀 부담을 하지 않았습니다. 분담금을. 그러나 한국 경제가 성장하면서 1993년인가로 제가 기억합니다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때부터 분담금 일부를 부담하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분담 비율을 높였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1조 원 이상을 부담을 하고 있는데, 이제 분담금을 이제 내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로서는 이제 동의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 분담금의 인상 수준이 합리적이고 적정해야 된다. 말하자면 한꺼번에 5배를 내라. 이건 절대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분담금 협상이 타결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다양한 방법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분담금 협상을 타협하기 위해서, 타결시키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주한 미군 지휘 협정 소파 제5조는 한국이 미국의 시설과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미군의 운영 유지비는 미국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협정은 이에 대한 특별 규정 성격으로 대한민국이 주한미군의 인건비, 군수비용, 군사건설 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주한미군 장비가 아닌 전략자산 전개비용 같은 그런 비용 요구는 이러한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무리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그 한미 간에 합의된 분담 내용을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요구가 미국 측으로부터 있다 하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은 거기에는 동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또한 협상 과정에서 주한미군 부대 한국인 근로자 수천 명이 무급휴직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방금 총리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원칙 하에 협상이 조기에 타결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이런 무급휴직 같은 상황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그 무급휴직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우리 국회에서 그 카투사 무급휴직 중에 일부 우리가 부담하고 있는 군인들에 대해서 특별 입법을 통해서 이제 일부 이 지원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었는데, 미국 측에서 이제 6월 15일일 겁니다 아마. 이제 그 원래 무급으로 이 쉬게 했던 것을 철회를 해서, 그래서 지금은 정상화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한미 동맹은 매우 소중한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방위비 분담금 협정 이런 것들도 제때제때에 합리적이고 적정한 수준에서 잘 매듭이 지어져서 한미 간의 동맹 관계가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외교부 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네. 우리나라 외교안보의 기초는 한미 동맹입니다. 그런 점에서 11월에 있을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한미 관계나 또는 북핵 문제가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될지에 대해서 국민적 관심이 높습니다.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한미 동맹 우리 외교안보 정책의 근간이란 말씀 저희도 같은 입장이고요. 미국의 그 초당적인 그 지지가 있습니다. 양국 관계라든가 동맹이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기본으로 이번에 미국의 그 대선 동향 분석을 하고 있고 또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계속 그런 긴밀한 한미 공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야당과 사회 일각에서는 한미 관계에 균열이 있다느니 엇박자가 나고 있다느니 하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아무리 가까운 동맹이라고 하더라도 또 그 입장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입장이 다를 수가 있고요. 그런 것이 이제 공론화되고 언론화되면서 마치 이견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60여 년간의 그 동맹의 역사 속에서는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동맹의 정신으로 잘 풀어온 그런 그 족적들도 있고 그런 것을 기본으로 뭐 지금 지루해 주신 그 분담금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잘 합의를 만들어 나가자 하는 그러한 의지는 미측도 같이 갖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한미 동맹을 친구 사이로 비유하자면 오래되고 가까운 친구, 가장 믿음직한 친구, 흔히 쓰는 말로 절친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절친 관계라도 의견이 다를 때가 있고 때로는 다투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서로를 이해하고 다시 가까워지는 관계죠. 하물며 자기의 국익을 최선으로 하는 국가관계에 있어서 동맹이라 하더라도 때로는 서로 간의 의견이 다른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이럴 때 국익을 위해 자기 목소리를 내고 상대방을 설득하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북핵 제거에서는 같은 입장이지만 구체적인 해결 방법에 대해 우리나라와 미국이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북한 핵은 우리에게 국가 존망과 국민의 생명이 걸린 자활적인 문제이지만 태평양 저편에 있는 미국에게는 우리와 다르지 않겠습니까? 예, 보는 시각이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럴진데 우리 정부가 미국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듯 할 때마다 우리나라 대미 외교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비판이 합당한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국익을 위해 일하는 정부가 다른 나라와 항상 같은 목소리를 낸다면 이것이 오히려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 국익에 기본을 해서 그 큰 외교적인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 한미 동맹을 근간으로 한 우리 외교의 그 한미 공조를 통해서 저 외교 전략을 추진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동맹과의 균열, 엇박자와 같은 그런 과도한 비판은 우리 정부에게 항상 미국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요구로 비칠 수도 있음을 새겨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미중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무역 분쟁으로 시작된 미중 간 대립은 반도체와 같은 기술 전쟁으로 확대되었고 여러 분야로 전선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장관님, 향후 미중 관계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미중 간 그 전략적 경쟁이 수출 분야에서 무역 분야에서 시작이 되어서 이제는 전방위로 전개되는 양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제 질서에 큰 변혁기를 맞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교부는 이러한 변혁기를 맞이해서 좀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이미 말씀드렸지만 그 외교조정 전략회의라는 것을 외교부를 넘어서 범정부 또 민관의 역량을 결집하는, 그래서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들도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 회의도 1년에 2번씩 하고 어떤 분기별로 경제 분야 또 그 정무 분야 분과 회의도 수시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외교부 혼자 대응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서 그 사안별로 또 그 전체적인 전략을 조정해 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미중 분쟁은 패권국인 미국과 신흥 강자가 된
중국 간 헤게모니 다툼으로서 과거에는 전쟁으로 승부가 결정되었지만 지금은 무역, 경제, 기술 등을 무기로 싸움이 전개되기 때문에 쉽게 결판이 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은 우리 외교안보의 기초이고 중국은 우리에게 제1위 경제협력 파트너입니다. 북핵 문제 해결에도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안보 없이 생존할 수 없고 경제 없이 안보도 유지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어려운 선택이 많이 놓이게 될 텐데 어떻게 하는 것이 국익을 위한 길인지 냉철하고 전략적인 판단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다음은 뉴질랜드 성비 사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 장관님은 취임 후에 성비 문제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하에 엄격하게 처리해 오신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뉴질랜드 건도 사건 초기부터 가해자 징계 및 피해자의 중재 등 다양한 조치를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건이 확대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외교부로서는 그 본부 감사 이후에 그 징계 절차를 밟아서 2019년 초에 마무리되었다고 생각을 한 사안이었는데, 그리고 그 이후에 그 피해자로부터 특별히 다른 요구가 없었습니다.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요. 근데 그 한참 뒤에 그 피해자가 새로운 그 피해 상황 당시에 그 진술을 했던 내용과 다른 내용을 가지고 그 뉴질랜드 경찰에 신고를 하고 그리고 또 아마 뉴질랜드의 그 정치권에도 이렇게 좀 여론을 조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는 그래서 이게 이 사인 중재로 가는 것이, 그래서 어느 쪽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좀 좋게 이렇게 합의를 하지 않은 그 사인 중재를 하는 과정에서 올해 초에 이게 뉴질랜드 현지에서 언론에 공개가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그 중재의 기본 조건이 되는 그 비공개성의 원칙이 깨졌기 때문에 저희는 중재를 중단을 한 거고요. 그 이후에 외교부 차원에서 여러 레벨에서 뉴질랜드 측과 소통이 있었습니다만, 그리고 정상 통화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의제를 조율도 충분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 문제가 정상 통화에 나오리라고는 전혀 기대를 안 했던 상황에서 결국은 나온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뉴질랜드와 우리는 그 전통적으로 좋은 우호 관계를 다져온 그런 나라인 만큼, 또 민주주의 가치라든가 자국민 보호라든가 또 법치주의라든가 이런 가치를 공유하는 상대국인 만큼 이 문제를 공정하게 해결을 해서 양국 간의 부담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외교관을 했던 사람으로서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정상회담에서 의제가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안입니까? 외교 관례상? 이례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전에 양국 간의 그 의제로 합의가 됐습니까? 의제를 조율하는 과정에서는 뉴질랜드 측에서는 이게 의제가 되지 않을 거라는 그러한 얘기를 저희가 들었습니다. 예, 정상회담에서 의제로 사전에 합의되지도 않았고 또 정상회담 의제로 적합하지도 않은 것을 뉴질랜드 총리가 제기했는데, 이렇다면 우리 정부가 뉴질랜드 측에 강한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셨습니까? 네, 추후에 외교 채널을 통해서 저희 쪽의 입장을 강력하게 개진을 했습니다. 네, 혹시 뉴질랜드 측이 이 문제를 이렇게 대외적으로 확대해서 하는 이유가 뭐 특별히 있습니까? 네, 그 상대 측의 그 의도에 대해서는 제가 공개적으로 평가되기는 좀 어렵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9월 19일 날 원래 뉴질랜드 총선이 있는 것으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이걸 고려해서 했다, 그런 분석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럼 분석이 있을 수 있다고는 그런 분석이 또 언론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외교 당국자로서 공개적으로 그걸 평가하기는 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국제 관행으로 하면 이번 사건은 어떻게 처리되는 것이 합당한 겁니까? 우선은 피해자가 있는 상황에서 또 피해자가 사건 당시에 그런 진술 내용과 다른 내용을 가지고 여러
구제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인권위 절차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외교부도 통보를 받았고 아마 피해자에게도 통보가 갔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뉴질랜드 경찰 측의 그 수사가 아마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뉴질랜드 측이 이것을 계속 수사를 진행을 해서 우리 측의 형사사법 공조 협약에 따라서 우리 측에 협조 요청을 해오면은 우리는 우리의 절차에 따라서 거기에 응할 생각입니다. 예, 관례에 따르면은 정상 간에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맞지 않고 외교 채널을 통해서 필요하면은 협조를 요청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예를 들면 가해자 송환이라든지 혹시 그러한 요구가 있었습니까? 뉴질랜드 측의 경찰 측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뉴질랜드 측이 맨 처음에 요구했던 이 당사자에 대한 면책 특권을 포기해달라 하는 얘기는 맞지 않는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이분이 이미 뉴질랜드를 떠났기 때문에 뉴질랜드 측에서의 그 면책 특권을 누리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뉴질랜드 측에서는 그러면은 이 공관의 불가침을 포기하고 또 공관 직원에 대한 조사를 이룰 수 있도록 그 당시 현장에 있는 공관 직원들에 대한 면책 특권 그 포기를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것은 그 사안의 경중을 따져볼 때 또 이 공관의 불가침이라고 하는 그 굉장히 그 중요한 우리 국가의 권리를 봤을 때 국제법상 그거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었고요. 그것은 받아들이지 않지만 우리가 그 뉴질랜드 경찰 측의 조사에 협조할 수 있는 대안적인 방법을 제시를 했습니다만 뉴질랜드 측이 그것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국방부 장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예, 장관님, 그 추미애 장관 아들 건 관련해서 국방부 민원실에 추미애 장관 쪽에서 전화했는지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국방부 민원실은 어떠한 곳입니까? 우리 국방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민원이 있을 때 다 그쪽으로 전화를 해서 상담을 받고 또 필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그 민원실에서 관련 부서로 연결을 시켜주고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회사로 치면은 콜센터 같은 거 아닙니까? 네, 콜센터입니다. 예, 근데 부정한 청탁을 하려는 의도를 가진 사람이 콜센터에 전화를 하는 게 이게 상식적입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 여하튼간에 누가 전화를 하든지 간에 전화한 그 기록이 다 남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위압을 행사하고 부정한 청탁을 하려는 사람이 민원실로 또는 콜센터로 전화한다는 게 저한테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예, 그 문제를 제기하는 측 추미애 장관 아들 특혜 문제를 최초 제보한 현모 씨에 따르면 추 장관 아들이 6월 23일 2차 병가가 끝났는데 추가 휴가를 득하지 않고 자신이 당직을 선 6월 25일까지 48시간 동안 미복귀였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매일 인원 관리를 하는 군대에서 48시간 동안 미복귀 병사를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맞습니까? 일이고 아마 이랬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전에 이제 그런 어떤 승인 과정을 거쳤을 텐데 당직병한테는 안 알려주면은 당직병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그런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할 수는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48시간 동안 휴가 예를 들어서 그런 승인 절차 없이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그게 상식이죠. 네. 우리 군 간부들이 규정에 어긋나게 외부에 청탁이 있었다고 해서 병가나 휴가를 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주게 되면 본인이 책임져야 하는데. 예, 지금은 그런 데 대해서 워낙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군인의 경우 같이 생활하는 동료 병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사람들 모르게 특혜를 받아서 병가나 휴가를 갈 수 없을 텐데. 지금은 휴가나 특박이나 이런 것들을
거의 그 균등하게 다 공정하게 이렇게 하게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군대는 병사들이 휴대전화 사용할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7월 1일부터 전면 허가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보니까. 예, 작년부터 시범 적용을 해왔고 그동안에 뭐 많은 그 우려를 했던 부분이 사실 보안 취약성 때문에 굉장히 우려들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보안 위규 사례는 뭐 거의 없다고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없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병사들 생활하는 병영 생활하는 데 있어 가지고 상당히 좋은 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살이라든지 이런 어떤 인명사고나 이런 것들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병령이 무단 이탈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들은 거의 75% 정도까지도 제가 줄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다양한 그런 이 사건 사고라든지 또 과거에는 필요하면은 이 상담 요청이나 이런 것들도 많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현저하게 지금 줄어들고 굉장히 안정적으로 지금 관리가 잘 되고 있고 특히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실 우리 군 장병들은 조직 단체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 환자가 한 명만 확진돼도 많은 그 인원들이 PCR 검사를 다 받아야 되고 격리를 하고 하는데 그걸 통제하기 위해서 저희가 보다 더 엄격하게 휴가 외출 외박 통제를 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휴대폰 사용을 하면서 가족분들하고 또 뭐 친구들하고 다 이렇게 소통이 되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뎠다고 생각하고 이 휴대폰 사용에 대해서는 아주 성공적으로 지금 정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장관님 그간 군인으로서 또 국무위원으로서 국가에 헌신한 데 대해서 감사를 표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님은 일주일 전 이 자리에서 외교는 국가의 명운을 좌우하는 중요한 선택이라고 하셨습니다. 냉철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국익 위주의 외교 안보가 필수라고도 하셨습니다. 주 대표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1968년 1월 21일 북한 공비에 청와대 침투 사건이 발생했고 이틀 후에는 미국 정보 수집함인 푸에블로우가 북한에 납포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두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박정희 정부는 북한에 대한 강경 대응을, 미국은 푸에블로우와 승무원들의 송환을 위해 유화적 접근을 원해서 양국 간 외교적 갈등이 극심했었습니다. 이렇다 하여 한미동맹의 균열이 생겼다느니 엇박자가 났다느니 하지 않습니다. 국익을 위한 접근 방법이 달라서 대립했지만 한미동맹은 굳건하게 유지되어 왔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 현실에서는 외교안보 문제를 정쟁의 대상으로 이념 문제로 만드는 일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국익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에 반민이 친중이니 종북이니 하는 이념의 딱지를 손쉽게 붙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통일은 대박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통일은 대박입니다. 남북은 통일의 길로 가야 합니다. 통일의 길이 멀다면 우선 평화의 길로 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남북한 교류와 협력의 길로 가야 합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도 우리를 위해 이 일을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존이 걸린 외교안보 문제가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으로 국익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기를 희망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시민과 국민만 바라보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